지금 이 순간 두바이 에너지공사 담당자들이 한국조선소 회의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한국을 거절했던 바로 당시 그들은 5조 5천억 원을 절약했다며 축배를 들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1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선박이 인도량 한가운데서 4번이나 표류했거든요. 싱가포르 해양청은 이 선박은 안전기준 미달이라고 통보했고 액화가스 누출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국 선박을 주문하겠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14년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울산은 세계 조선업의 심장부였어요. 도시 인구 30만 명 중 상당수가 조선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현대 미포조선, 대한조선, S&T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소들이 이 해안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해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급감한 겁니다. 중국 정부가 조선 업체들에게 막대한 재정 지원을 쏟아부으면서 가격 전쟁에서 한국이 밀려났거든요. 동일한 사양의 선박을 중국은 35%에서 45%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었으니까 전 세계 해운사들이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울산의 거대한 건조시설들이 점차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건조시설이라는 게 프로축구장 10개 정도를 합친 규모의 거대한 구조물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멈춰 있다는 건 일감이 증발했다는 의미예요. 15년에서 25년간 현장에서 일했던 전문 기술자들이 순식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 인력이 아니었어요. 극저온 탱크를 0.05mm 오차 범위 내에서 접합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마스터들이었거든요. 울산 시내의 상권이 침체됐고 주택 가격은 급락했고 청년층은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시기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기술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결심했습니다. 중국이 가격 우위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술 격차를 극대화해야 한다. 가격 대결은 이미 패배했으니까요. 중국처럼 국가 차원의 보조금을 투입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집중한 분야가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이 선박은 특수했어요. 영하 162도의 초저온 액화천연가스를 적재하고 대양을 횡단해야 하거든요. 영하 162도가 얼마나 극단적인 온도냐면 보통 강철을 접촉시키면 유리마냥 산산조각 납니다. 온도가 몇 도만 상승해도 가스가 기체로 변하면서 소실되는데 그러면 수조 원대 화물이 대기 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 접합 품질, 단열 소재 두께 0.05mm 하나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요. 정말 최고 수준의 장인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죠. 한국 기술진들은 이 분야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존폐 위기의 조선소에서 언젠가 이 기술이 빛을 발할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 중동에서 놀라운 발표가 들려왔습니다. 두바이가 사상 최대 규모의 LNG선 발주를 공고한 거예요. 두바이는 중동 최대 천연가스 수출 허브입니다. 중동하면 원유를 연상하지만 두바이는 액화 천연가스 물류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해요. 글로벌 LNG 수송량의 막대한 비중을 이 도시국가가 담당하거든요. 그런 두바이가 LNG 생산 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운송할 선박이 필수적이죠. 공개된 규모는 90척, 금액으로는 21조 원에 상회하는 메가 프로젝트였어요. 글로벌 조선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한 국가의 조선업을 수년간 지탱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은 당연히 총력전에 돌입했어요. 현대삼호중공업, STX 조선해양, 한진중공업까지 주요 업체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이 계약 획득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요. 건조 일정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는 파격 조건까지 제시했거든요. 건조 일정을 우선한다는 게 얼마나 큰 양보인지 아세요? 기존 고객들의 발주를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두바이 물량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였어요. 거의 필사적인 수준이었죠. 본격적인 협상이 전개됐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여유가 있었어요. LNG선 제작 기술만큼은 세계 정상급이니까요. 기술력으로 경쟁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두바이 측이 오직 가격 인하만 요구한 겁니다. 중국은 35% 더 저렴하게 제안하는데 한국이 진정 이 프로젝트를 원한다면 가격을 대폭 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조선소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수익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까지 단가를 낮춰야 했거든요. 선박 한 척 건조해서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발주 가뭄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물량 확보에 집중하자는 방향으로 기울었어요. 그런데 두바이의 최종 결정은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척당 1,950억 원, 중국은 척당 1,350억 원. 계산해보세요. 90척이면 5조 4천억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두바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최대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한국 조선업계는 경악했습니다. 그토록 양보했는데 일정까지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중국 조선소들은 왜 그토록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었을까요? 정부 재정 지원 때문입니다. 중국은 조선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어요. 시설 건설의 보조금, 인건비 보전의 보조금, 수출 실적의 또 보조금. 이러니까 제작 원가 이하로 수주해도 적자가 아닌 거예요. 인건비도 한국의 40%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보조금으로 가격은 낮출 수 있어도 기술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LNG선은 일반적인 선박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영하 16도를 견디는 특수 경락 구조, 가스 누출을 차단하는 나노급 정밀 접합, 기화되는 가스를 포집해 재액화하는 시스템. 이런 기술들은 수십 년 노하우가 축적돼야 구현되는 겁니다. 두바이는 이것을 과소평가했어요. 숫자에만 몰두했죠. 척당 600억 원 차액, 90척이면 5조 4천억 원. 이 계산이 너무 매혹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년 반 뒤, 두바이는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019년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어요. 중국 달렌 조선소에서 건조한 LNG선 오션 파이오니어호가 페르시아만에서 추진력을 상실했습니다. 주기관 고장이었어요. 주기관 고장이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화물선이라면 주기관이 멈춰도 그냥 정박하면 돼요. 성가시지만 치명적이진 않죠. 근데 LNG선은 다릅니다. 주기관이 정지하면 냉동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거든요. 냉동이 중단되면 영하 162도를 유지하던 경락고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오르면 액체였던 가스가 기체로 전환되는데 기체화된 가스는 용적이 580배로 팽창해요. 압력이 급상승하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경락고가 폭발할 수 있어요. 폭발하지 않더라도 압력 해소를 위해 가스를 외부로 배출해야 하는데 그러면 수조 원대 적재물이 대기로 소멸하는 거죠. 오션 파이오니어호는 가가스로 항만으로 예인됐지만 이미 막대한 양의 가스가 손실된 상태였어요. 손실액만 700억 원을 초과했고 수리 비용은 따로였습니다. 한 차례였다면 불운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겠죠. 재수가 없었다. 공교롭게 그 선박에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 동일한 문제가 재발했습니다. 선양 엑스프레스호 역시 중국 조선소 제품이었어요. 이번에는 보조발전기 장애였습니다. 해상 한복판에서 보조발전기가 멈추면서 선박이 표류하게 됐어요. 적재도 못하고 양하도 못하고 운항 스케줄이 수주간 지연됐습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별개였어요. 점검팀이 선체를 조사하다가 저온 이상구역을 탐지한 겁니다. 저온 이상구역이 뭐냐면 극저온 가스가 유출되면서 선체 외피가 부분적으로 동결되는 현상이에요. 경락고 내부에 봉인돼야 할 영하 162도 가스가 외부로 누출된다는 의미죠. 쉽게 표현하면 선박이 내부에서부터 동결 파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강철은 극저온 환경에서 물성이 변화하거든요. 유리 마냥 취약해집니다. 저온 이상구역이 확산되면 선체가 파열될 수 있어요. 대양 한복판에서 선박이 분리되는 거죠. 싱가포르 해양청은 즉시 운항 부적격 판정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박은 안전항해가 불가능함, 21일간 출항 금지. 그리고 2024년, 이번에는 완전한 전력 차단이 발생했어요. 해상 한복판에서 LNG선의 전체 시스템이 다운된 겁니다. 주기관만 멈춘 게 아니라 조명, 통신, 냉동장치까지 완전히 먹통이 됐어요. 이 거대한 선박이 예인선 두 척에 묶여 수백 킬로미터를 끌려갔습니다. 마치 고장난 승용차를 견인 트럭이 운반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 승용차가 축구장 4개 면적인 겁니다. 4번입니다. 2019년, 2021년, 2022년, 2024년. 6년 동안 유사한 패턴의 사고가 4차례나 발생했어요. 그것도 모두 동일한 계열 조선소의 제품들이죠.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기술 역량 자체가 미달인 겁니다. 가스 소실, 수리 비용, 운항 차질,
위약금 등을 모두 합산하면 손실액이 18조 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어요. 5조 4천억 원 절약하려다 18조 원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국 두바이 에너지공사 임원진이 한국조선소를 재방문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추가 발주 진행을 희망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선박으로 계약하겠습니다. 2년 반 전 한국은 고가라며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선박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죄송합니다.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2029년 이후에나 검토 가능합니다. 상황이 180도 전환된 겁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간청했잖아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일정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이랬는데요. 이제는 두바이가 요청하고 한국이 여유가 없네요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LNG선을 완벽하게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로 줄었거든요. LNG선은 최첨단 기술이 필수인 선박이에요. 아무나 제작할 수 없습니다. 제작 가능한 업체가 제한적인데 글로벌 LNG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나토 갈등 이후로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파이프라인을 차단했잖아요. 그 공백을 LNG로 충당해야 하니까 LNG선 수요가 폭증한 거예요. 그런데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 절대 다수가 어디 소재하냐면 한국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 세 업체의 건조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하는데 생산 여력이 없습니다. 2029년까지 발주가 포화됐어요. 가격 구조도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2019년에 두바이가 1,350억 원에 안 되면 중국으로 간다고 했죠. 지금 LNG선 한쪽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3,800억 원입니다. 2배 이상 상승했어요. 근데 그래도 발주가 몰립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해도 여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협상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발주사가 우위였어요. 이 조건 안 되면 경쟁사로 간다. 이러면 조선소가 긴장했거든요. 지금은 조선소가 우위예요. 저희 일정이 빠듯해서요. 더 지불하실 거 아니면 다른 곳에 배정할게요. 이래도 발주사들이 알겠습니다. 더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상황입니다. 두바이도 결국 깨달은 겁니다. 저가는 결국 고비용이라는 진리를요. 두바이는 28척 추가 건조를 위한 자금을 한국산업은행에서 조달했어요. 단가가 훨씬 상승했는데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한국 선박을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대양 한복판에서 표류하는 선박, 동결 파손되는 선박, 전력이 차단되는 선박, 그런 선박들을 경험하며 18조 원을 손실한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 경험이 너무 뼈저리게 각인됐던 거예요. 근데 대기 중인 게 두바이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 앞에 누가 줄지어 있을까요? 두바이만이 아니에요. 2025년 글로벌 LNG선 발주 총량이 18척이었는데 한국이 수주한 게 몇 척인지 아세요? 18척 모두입니다. 중국은 0척이에요. 제한조차 고려되지 않았어요. 2년 반 전만 해도 중국이 35% 저렴하다면서 중국으로 방향을 틀었던 국가들이 이제는 중국 선박을 선택지에도 넣지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분석하면 더 드라마틱해요. 2021년에는 한국 71%, 중국 29%였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죠. 이러다 한국이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존재했어요. 2025년에는요, 한국이 96%입니다. 사실상 독점이에요. 중국은 입지를 상실했습니다. 미국도 조치를 취했어요. 신행정부가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톤당 65달러, 2029년에는 155달러까지 인상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중국 선박을 구매하면 미국 항만에 접안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주사 관점에서는 중국 선박을 선택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역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014년 울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잔류했던 기술진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크라이오젠 멤브레인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크라이오젠 멤브레인 방식이 뭐냐면 초박형 특수 합금막으로 경납고를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동일한 선박 크기에 45% 더 많은 가스를 적재할 수 있어요. 중국은 아직 이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온 이상 구역이 발생하고 가스가 누출되고 선박이 표류하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 세 업체의 건조시설은 2029년까지 발주가 포화됐습니다. 추가 비용을 제시해도 여유가 없어요. 2019년 두바이는 한국을 거절하고
35%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국을 선택했어요. 5조 4천억 원을 절약했다고 환호했습니다. 2년 반 뒤 선박이 표류했어요. 선체가 동결 손상됐습니다. 가스가 유출됐어요. 4번이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죠. 5조 4천억 원 절약하려다 18조 원을 손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 앞에 재차 줄을 섰어요. 이번에는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면서요. 2025년 글로벌 LNG선 18척 중 18척이 한국으로 수주됐습니다. 중국은 0척이에요. 저가는 결국 고비용, 이 원칙이 국가 규모 프로젝트에서 입증된 사례입니다. 기술 역량은 자금 지원으로 궁예할 수 없어요. 수십 년 노하우가 누적돼야 완성되는 겁니다. 2014년 울산이 침체됐을 때 견뎌낸 기술진들이 오늘의 성과를 창출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외면했을 때 한국은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한국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